혹시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 듣고 지루한 사과가 먼저 떠오르셨나요? 하하, 그거 정말 유명했죠? 아니면 최근에 초등학생들이 조식을 조선시대 음식으로 이해한다는 글 보고 웃으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교사 10명 중 9명, 그러니까 무려 91.8%가 요즘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를 아주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91.8%면 거의 전부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정부 보고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독서 교육 강화 방안입니다. 네, 이 보고서를 한번 탈탈 털어서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 위기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또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그 핵심을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사실 단순히 요즘 애들 책 안 읽는다 이런 식의 뭐랄까 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보고서에서는 이걸 신문해력의 위기라고까지 표현하는데요. 디지털 세상에서 쏟아지는 정보 있잖아요. 네, 엄청나죠. 그걸 비판적으로 걸러내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 이 능력이 없으면 개인의 성장은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까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와, 문제의 스케일이 다르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보고서는 이 문제에 대한 일종의 종합 진단서이자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단서와 처방전이요. 네, 먼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현주소를 진단하고요. 그 다음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까지 보여주는 흐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순서대로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보고서에서 처음부터 제 시선을 확 끄는 단어가 있었어요. 바로 팝콘 브레인이라는 건데요. 팝콘 브레인. 네, 팝콘이 열받으면 팡 하고 터지잖아요. 그것처럼 즉각적이고 아주 자극적인 영상 콘텐츠에만 뇌가 익숙해져 버려서 조금이라도 길고 깊이 생각해야 하는 글은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정말 정확한 비유예요. 실제로 학생들이 책을 멀리하는 가장 큰 이유로 뽑은 게 스마트폰, 게임 같은 다른 매체 이용이었어요. 23.4%나 됐고요. 역시나 스마트폰이군요. 근데 이게 그냥 책을 안 읽는 수준이 아니라 독서의 질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질을 바꾼다.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서 웹소설이나 웹툰처럼 스크롤만 쓱쓱 내리면 빠르고 쉽게 즐길 수 있는 건 많이 봐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배경 지식이 필요하거나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텍스트는 아예 피하는 거죠. 아, 일종의 독서 편식이군요. 맞아요. 그 독서 편식 현상이 아주 심각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글자를 못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글자는 읽어도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나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보고서에서는 그걸 실질 문해력의 저하라고 표현해요. 실질 문해력. 네, 주어진 정보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맞는 말인가, 다른 관점은 없나 이렇게 비판적으로 따져보고 자기 생각으로 소화하는 능력이요. 이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이 약해지는 게 핵심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냥 짐작이 아니고요. 데이터로도 명확하게 드러나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보면 국어 과목에서 기초 학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생 비율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2022년에 무려 11.3%까지 치솟았어요. 10명 중 1명 이상이 교과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데요? 그렇죠. 현장의 교사들도 문해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스마트 기기 과사용 36.5%, 그리고 독서 부족 29.2%를 지목했고요. 네. 모든 지표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들어보니 정말 심각하네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아이들 탓이나 스마트폰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보고서를 읽다가 저는 학교 부분에서 좀 의아하면서도 안타까운 지점을 발견했어요. 학생들이 의외로 학교에 바라는 게 많더라고요. 어떤 것들이었죠? 다양한 독서 행사 좀 열어주세요. 58.6%. 책 읽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56.9% 같은 요구가 아주 높게 나왔어요. 그쵸. 아이들이 책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아주 중요한 신호예요, 그게. 맞아요. 오히려 책과 친해지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는 거죠. 네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독서 기록은 생활 기록부에 한 줄 더 적기 위한 스펙이 되어버렸고
독후감은 방학 숙제로 전락했죠. 맞아요. 숙제죠, 숙제. 대부분의 독서 경험이 이렇게 학교에서 시켜서 하는 활동 57.8%에 머물러 있어요. 친구들과 책 한 권을 읽고 밤새 토론을 한다거나 뭐 좋아하는 작가에 대해 파고드는 동아리를 만드는 식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러니 아이들의 독서의 진짜 즐거움을 알턱이 물어요? 그 문제의 뿌리를 더 깊게 파고들면요. 인프라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와 만나게 돼요. 인프라 부족이요. 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학교의 절반이 넘는 54.3%의 전문 사서교사가 없어요. 절반이 넘게 없다고요? 네, 사서교사는 단순히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학생 한 명 한 명의 관심사랑 수준을 파악해서 지금 너에게는 이 책이 딱이야 하고 추천해주는 북큐레이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해줄 전문가가 아예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도서관이 그냥 책 창고처럼 되어버리는 거군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수많은 책들 앞에서 뭘 읽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도서관은 그냥 책 빌리고 반납하는 행정적인 공간으로 기능할 뿐이지 독서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살아있는 공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 이용 편의성을 개선해달라 66.8%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공간도 전문가도 아이들의 눈높이를 전혀 못 맞추고 있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문제를 뭐 학교에서만 찾을 수는 없겠죠. 보고서는 가정의 역할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데 여기서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 같은 데이터가 나와요. 어떤 건가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 독서 문제라고 하면 의뢰 부모들이 더 신경 써서 책 좀 읽으라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보고서를 보니 아이들의 가장 큰 소원이 바로 제발 책 읽으라고 강요 좀 하지 마세요. 62.5%였어요. 와, 정말 충격적인 결과네요. 아이들은 강요 대신에 부모님과 함께 책 읽는 시간 52.4%를 훨씬 더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부모가 독서를 강요할수록 학생의 연간 독서량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데이터까지 있으니 이건 뭐 우리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집에서부터 독서는 재미없고 억지로 해야 하는 숙제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단절감은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 전체로 확장돼요. 혹시 자녀가 학교 밖에서 예를 들어 지역 도서관이나 동네 서점에서 하는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는 학생은 7.7%에 불과했어요. 매년 독서의 달 같은 캠페인을 요란하게 하긴 하지만 그게 우리 일상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구호로만 맴돌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면 디지털 기기, 학교, 가정까지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팝콘 브레인에 익숙해진 아이들, 입시 위주로 경직된 학교, 그리고 방법을 몰라 강요만 하거나 아예 무관심한 가정과 사회. 그럼 이 얽힌 실타래를 대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 그렇죠. 보고서가 그냥 문제점만 나열하고 끝나진 않았겠죠? 물론이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데 보고서는 이 위기 상황에 대한 3가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아, 드디어 해결책이 나오는군요. 네, 바로 역량 강화, 환경 혁신, 그리고 문화 확산이라는 3가지 열쇠예요. 역량 강화, 환경 혁신, 문화 확산. 좋습니다. 첫 단추인 역량 강화부터 볼까요? 특히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읽기 교육을 강조하던데 저는 그 하이브리드 독서라는 개념이 아주 재미있었어요. 아, 하이브리드 독서.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웹툰이나 영화를 보고 나서 이거 원작 소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래? 하면서 자연스럽게 깊이 있는 텍스트로 연결해주는 방식이잖아요. 맞아요. 무조건 디지털을 적으로 보고 막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징검다리로 활용하자는 역발상이죠.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비슷한 맥락에서 매일 10분씩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을 하자는 제안도 있어요. 온라인상의 가짜뉴스를 함께 판별해보고 광고 영상에 숨겨진 메시지를 찾아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 디지털 세상을 현명하게 항해하는 법을 가르쳐주자는 거군요. 그렇죠. 핵심은 융합입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대립시키는 게 아니라 각각의 장점을 합쳐서 시너지를 내자는 거죠.
융합이요? 네. 예를 들어 온독 같은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해서 학생의 독서 이력을 쫙 분석하고 그 수준에 딱 맞는 종이책과 전자책을 같이 추천해 주는 거예요. 오, 맞춤형으로요? 네. 책을 읽다가 모르는 어휘자 나오면 바로 뜻을 찾아보고 퀴즈도 풀 수 있고요. 이건 단순히 기술을 쓰는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예요. 프랑스가 교과 과정에서 토론 수업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도 디지털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이용해서 더 깊이 있는 읽기 능력, 즉 신문해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이런 전략적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와, 두 번째 해결책은 환경혁신이었죠.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 도서관을 만들자는 건데 이건 정말 생각만 해도 설레는 제안이었어요. 그렇죠. 도서관이 그냥 조용히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푹신한 소파가 있는 북카페 같기도 하고 친구들과 보드게임을 할 수 있는 놀이공간 같기도 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상상만 해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지 않나요? 네, 저라도 맨날 갈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공간의 변화뿐만이 아니에요. 그 공간을 채우는 컨텐츠를 학생들이 직접 만들게 하자는 겁니다. 학생들이 직접이요? 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직접 북 큐레이션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달의 추천 독서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왜 이 책을 추천하는지 멋진 소개글을 써서 전시하고요. 와, 주인이 되는 경험이네요. 그렇죠. 도서관의 주인이 선생님이나 사서가 아니라 바로 학생 자신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업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야겠네요. 맨날 똑같은 독후감 쓰기 숙제만 내주는 게 아니라요. 물론입니다. 보고서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같은 온 작품 읽기를 더 확대하자고 제안해요. 얇은 책이라도 좋으니까 한 권을 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있게 파고드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죠. 아, 깊이 있는 경험. 그리고 교실에서는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 좋은 질문을 하는 걸 칭찬하는 질문하는 교실 문화를 만들어서 책 읽기가 자연스럽게 토론으로 또 토론이 자기 생각을 담은 글쓰기로 이어지는 입체적인 수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듣고 보니 독일의 사례가 떠오르네요. 독일은 도서관에서 작가 낭독회나 작은 음악회를 열어서 아예 도서관을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문화 사랑방으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심리적인 문턱을 확 낮춘 거죠. 우리 학교 도서관도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군요. 아이들에게 책 읽는 건 정말 즐거운 경험이야 라는 걸 처음으로 느끼게 해주는 공간으로서요. 정확합니다. 그 첫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해결책, 문화 확산으로 넘어가 볼까요? 독서를 더 이상 학교만의 숙제로 두지 않고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독서 공동체를 만들자는 제안이었죠. 네, 맞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정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한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부모에게 잔소리하는 감시자가 아니라 함께 즐기는 파트너가 되라고 요구하는 점이요. 아, 구체적으로 부모님들을 위한 자녀 독서 코칭 연수를 열고 하루 20분 아이와 함께 소리내어 책 읽기 같은 아주 구체적인 실천 매뉴얼을 보급하자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있었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부모님들을 독서교육 지원가로 양성해서 학교 독서 동아리 활동에 멘토로 참여하게 하자는 방안까지 있었어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강요해서 지원과 참여로 부모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런 노력은 당연히 지역사회 전체로 퍼져나가야 하고요. 보고서가 제안하는 우리 마을 북크닉 같은 프로그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북크닉이요? 책이랑 피크닉. 네, 주말에 공원에 갔는데 예쁜 돗자리와 함께 재미있는 책들이 가득한 이동 도서관이 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수 있겠죠. 와, 정말 좋네요. 지역 서점 희망도서 바로 대출 시스템도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도서관에 없는 책이라도 동네 서점에 가서 신청하면 바로 빌려볼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말 그대로 언제 어디서든 책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독서 안전망을 만들자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모든 방안들은 결국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바로 독서를 학교나 개인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가꾸고 즐기는 하나의 문화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문화로 만든다? 네, 이게 그냥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보고서는 2020년 3월에 대국민 독서 캠페인 선포식을 열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네, 오늘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네요. 정리해보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보고서는 디지털 시대의 문해력 위기가 단순히 아이들이 책을 안 읽어서가 아니라 네, 팝콘 브레인 현상, 입시 위주로 경직된 학교 환경, 그리고 방법을 몰랐던 가정과 사회의 무관심이라는 아주 복잡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으로 디지털을 적으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끌어안는 역량 강화, 네, 도서관을 아이들이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바꾸는 환경 혁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를 우리 모두의 문화로 만드는 사회적 확산이라는 세 가지 방향의 종합 처방을 내놓았고요. 사서교사 확충부터 대국민 캠페인까지 정말 촘촘하고 체계적인 청사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이 보고서에 담긴 것처럼 잘 짜인 제도적인 노력들이 과연 한 사람의 내면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 진짜 독서의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작고 소중한 즐거움의 씨앗이라는 건 어쩌면 거대한 계획이나 제도가 가닿지 못하는 아주 다른 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혼자 조용히 싹트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함께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